자, 이거 그림 많이 보셨죠? 자, 여기 보시면 기본적인 자동차 엔진이 있고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뭐 피스톤, 그죠? 그 다음에 크랭크 축, 크랭킹 로드. 이거는 엔진 구동 요소일까요? 회전일까요? 회전이죠, 회전. 직선 상하 운동을 크랭크 샤프트를 통해서 크랭크 샤프트와 같이 크랭킹 로드와 크랭크 샤프트를 이용해서 회전 운동으로 바꾸죠. 그 다음에 구성 요소, 연소를 할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은 어디 있죠? 실린더 블록과 실린더 헤드. 이게 구성 요소가 되고, 그러면은 그 위에 캠 축과 크랭크 축에 회전 운동을 전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회전 전달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건 대부분 벨트를 많이 쓰긴 하지만 요즘은 또 대세가 뭐죠? 체인을 많이 쓰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정리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흡기와 배기를 볼 수 있는데요. 요 흡기 쪽과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나중에 DPF로 말씀드릴 때 이쪽을 보지 않으면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디젤 차량의 연소 과정을 앞으로 쭉 당겨 보면은 뭘 많이 넣어야 되죠? 공기를 많이 넣어야 되죠? 공기 많이 넣으려니까 어떻게 하죠? 강제로 넣죠? 그 중에 하나가 뭐죠? 터보죠, 터보. 그죠? 터보를 장착해서 공기를 막 밀어 넣었더니 얘네들이 뭐라 그러죠? 공기가 야, 왜 미냐? 날도 더운데. 어떻게 하죠? 붙지 마라. 끈적거린다. 좀 가라. 그죠? 자동차 입장에서 야, 압력을 넣어서 넣으려고 했더니 얘네들이 뭐예요? 싫대죠? 어떻게 해야 되죠? 달래야죠. 그죠? 어떻게? 시원하게. 그래서 어떻게? 인터쿨러를 설치하죠. 그죠? 인터쿨러를 설치해서 흡기 매니홀들을 통해서 각 실린더로 공급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근데 만약 이 흡기 매니홀도 어딘가 찢어졌다. 그러면 터보를 장착해서 강한 압력을 밀어 넣는다 한들 어떻게 될까요? 새 나가겠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갈 수 없을 수도 있겠죠. 또 한번 볼게요. 얘 보시면은 계속 흡기적인데요. 정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이게 흡기 매뉴얼드죠. 자, 실린더 헤드 쪽에서 흡기 매뉴얼드를 탈착을 합니다. 그죠? 재조립을 하세요. 요 사이에 뭐 들어가야 되죠? 게스켓 들어가야 되죠? 근데 보는 사람 없지. 적당히. 그죠? 실리콘 발라가지고 그냥 탁 조립했어요. 근데 터보를 장착해서 압력을 계속 가는데 요 실리콘에서 샌다면 과연 터보를 장착한 의미가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그죠? 뭐 장착해서도 효율이 있겠지만 여기서 또 빠질 것이고 그럼 이제 원인들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제 터보를 설치할 때 뭐 어떻게 설치하는 게 좋을까? 이따 뒤에 나오겠지만 엔진 구조상 보면은 흡기 다기관과 배기 다기관을 수평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요. 흡기 다기관과 배기 다기관을 상하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건 차마다 좀 다르죠. 터보를 슈퍼차저를 쓰는 타입은 요런 타입을 좀 쓰면 좋고, 그죠? 배기가스를 이용한 차량은 요런 타입을 좀 쓰면 좋겠죠. 그러니까 자동차 엔진 구조에 따라 또 흡기 매니홀드하고 배기 매니홀드 구조가 또 바뀌는 거죠. 정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거 이제 전형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신 MPI 공식이죠. 멀티 포인트 인젝션 컨트롤. 그래서 연료를 어디서 분사하죠? 흡기 매니폴드 앞에서 분사하는 거죠. 요즘 많이 나온 게 뭐죠? GDI죠, GDI. GDI는 어디? 연소실에 그냥 인젝터를 설치한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이 누가 하고 거의 똑같죠? 디젤 엔진하고 똑같죠. 자, 그러면 엔진 구조를 조금 더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실린더 블록, 크랭크 샤프트 나오고요. 피스톤 나오고.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실린더 배열의 종류입니다.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좀 건들 수 있는 부분들은 별로 없어요. 제조사들이 해야 되죠. 그러면은 디젤 입장에서는 공기를 많이 넣어야 되는데 배기량은 한계가 돼 있고, 그죠? 공기는 많이 넣어야 돼요. 그릇이 부족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4기통을 아유 6기통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6기통으로 만들 때 뭐가 문제되죠? 좁아. 그죠? 그럼 어떻게 해? 야 잘라. 어떻게? V자. 잘라서 넣었어요. 좋긴 해. 근데 또 이것도 조금 복잡해. 어떨까? 야 눕히자 그냥. 그래서 눕힌 게 얘죠. 그죠? 이거 어디요? 일본에서 쓰는 뭐 별 모양 회사 제품이 엔진이 이런 타입으로 있어요. 근데 이 차를 보시면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 본네트가 상당히 낮아요. 네. 일반 SUV 차량보다. 바로 이 엔진 모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또 다른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거 엔진 구조에서 방금 흡기 쪽을 보셨고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배기 쪽이신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휘발유 장치에 대한 배기 시스템이고 이거는 디퓨저, 이제 소음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분은 이 부분인데 이게 대표적인 터보차저죠. 터보차저. 그죠? 터보차저에 보면은 흡기 쪽에 들어간 임펠러가 있고 뒤에 이제 배기가스에서 회전하는 저기 터빈이 있습니다. 근데 요 사이에 이제 뭐가 들어가죠? 베어링이 들어가죠.
이 베어링이 고속으로 회전하게 되면 뭘 받죠? 열 받죠? 그 열 받으니까 어떻게 되죠? 식혀줘야죠. 그럼 누가 식혀주죠? 엔지니어들이 식혀줘요. 근데 이제 차주분들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오일, 에이씨, 이거 뭘 갈아. 좀 더 타지 하다 보면은 오일이 계속 변질되죠. 그럼 그 오일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죠? 베어링에 영향을 미치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 터보 베어링 파손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디젤 연소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흡입 공기량인데 흡입 공기량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자, 배기 쪽 계속 보고 계신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디젤 촉매 장치가 3개가 나오는데 배기 쪽 가시면은 뭐 SCR도 있고 DOC도 있고 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보실 거는 바로 이 DPF만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DPF 보기 전에 제가 이제 잠깐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게 있는데 뭐냐면 냄새입니다. 냄새. 왜 DPF 얘기는 냄새가 나오냐면은 자, 우리 냄새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나눠보면은 휘발성이 있는 화합물을 우리가 냄새를 한다. 그래서 역한 거 있죠. 악취 같은 거는 바로 이 냄새 중에 황화수소가 우리의 코를 자극하기 때문에 냄새 안 좋아라고 인식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자동차 배기가스 냄새 종류가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증발가스, 블로바이가스 있죠. 저희가 볼 거는 요 오른쪽이 아닌 바로 이 배기가스입니다. 이 배기가스의 종류가 총 3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이죠. 디젤은 또 애가 좀 성격이 있다 보니까 어때요? 특징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입자성 물질의 PM과 수투 이런 부분이 나오죠. 우리가 이 냄새를 가스로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지금 배기가스하고 냄새하고 우리가 같이 묶을 수 있을까요? 네, 묶을 수 있죠. 네. 배출가스나 배기가스나 영어로 이그저스트 가스죠. 어느 분은 배출가스, 어느 분은 배기가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론은 똑같이 엔진 연소 후에 나오는 가스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에서 나는 배출가스를 냄새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디젤 차량 고속도로나 이런 데 주행 많이 하는 차 옆에서 시동 걸어놓은 상태에서 옆에 서보신 분 계세요? 머플러 뒤에? 무슨 냄새 안 나세요? 약간 시큼한 냄새 나죠? 그죠? 그 우리 배기가스 냄새나 이렇게 냄새 얘기 안 하잖아요. 배기가스나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뭐라고 그러죠? 냄새나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리고 질소산화물 냄새죠. 네, 질소산화물 냄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기가스 있고 냄새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동차가 연소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보시면요. 자동차 연료는 탄소와 수소로 연결되어 있죠. 가장 이론적인 건 뭐죠? 이 탄소가 누구를 만나요? 산소를 만나면 아무도 이롭지 않은 CO2가 나오죠. 이산화탄소가 나오죠. 또 이 수소가 산소를 만나면 누가 나오죠? 물만 나오죠. 그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질소는 우리 대기 중에 지금 여기도 한 78%가 질소가 있는데 질소 산물이 나오는데 이렇게만 나오면 아무 문제가 안 되죠. 근데 뭐가 문제죠? 여기 잠깐 보시면은 실제적으로 연소실에 들어가는 공기량과 우리가 계산했을 때 공기량을 계산해 봤을 경우에 뭐가 다르다. 자, 그러면 디젤 엔진이 배기가스에 우리 미치는 영향 한번 볼게요. 자, 배기가스를 보시면은 이 PM, 입자성 물질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래요. 이게 어떻게 머리카락 굵기의 20분의 1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한번 봤어요. 입자성 물질은 PM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매우 작으니까 무슨 일이 생길까요? 코에서 걸러지지 않죠? 어디로 들까요? 폐까지 들어가요. 뭐 폐까지 들어간다면 좋다 쳐요. 근데 이 들어간 폐에 들어간 이 입자성 물질이 뭐가 되는 거죠? 바로 발암 물질이 되는 거죠. 발암 물질. 이 발암 물질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어떻게 해요? 바꾸자라고 시작된 게 언제요? 바로 미국에서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서 대기 환경에 오염됐었죠. 자, 그러면은 이 배출가스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겠죠. 배출가스 규제하시는 거 보면은 자, 유럽, 미국, 일본, 중국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 유럽과는 유로 6D 언제요? 2025년까지 요 시스템을 쓴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지금 디젤은 어느 규정을 따르고 있죠? 유럽을 따르고 있죠? 왜요? 왜 유럽을 따르고 있죠? 뭐 한국 자체 규정을 만들어도 되는데 왜 유럽에 대한 배출가스 규제를 따를까요?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서는 유럽 기준, 미국 기준, 그 다음에 뭐 중국, 일본 기준에 대한 배출가스 규제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죠? 그럼 그거마다 어떻게 해요? 시스템을 개발하고 부품을 개발하는 뭐가 많이 들어가죠?
투자 비용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어떻게 그냥 센 거에 맞춰. 그러면 나머지는 다 커버할 수 있다. 그래서 아예 국내에서는 유럽 기준의 디젤을 맞췄고요. 휘발유 차량은요 미국 기준으로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계신 분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디젤 같은 경우는 2014년 9월부터는 어때요? 킬로미터당 0.05g 배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배기가스 규제를 보시면요, 가솔린은 휘발유는 어디요? 미국 규제를 따르고 디젤은 어디요? 유럽 규제를 따른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내 배기가스 규제 중에 보시면은 미국과 동일한 에버리지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8년에는 20%, 근데 줄줄줄줄줄 가서 2020년 되면은 이제 어떻게 해요? PM 완전히 줄여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PM 입자성 물질이 아예 배출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배기가스 저감 방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SCR도 있지만 이 SCR은 이번 강의에서는 좀 뺄 겁니다. 왜요? 이건 질소산화물을 제어하기 시스템이고요. 우리가 볼 거는 지금 하이라이트는 이 DPF죠. DPF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입자성 물질 PM, 얘가 문제인 거죠. 얘가 왜 나올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간단한 시스템 한번 그려봤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거 뭘까요? 엔진이죠. 엔진에서 연소를 정확히 완벽하게 하려면 우선은 몇 가지 요구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디젤 같은 경우는 뭘 많이 넣어야 될까요? 공기 많이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넣죠? 터보 달아요, 터보. 그죠? 터보 달고 그 터보에서 압축된 공기 가죠. 근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열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아유, 식혀줘야죠. 그럼 앞에 인터쿨러 또 달아야죠. 인터쿨러 달아서 어디로? 엔진으로 들어가죠. 연소돼서 나가요. 나가는데 여기서 이제 EGR을 제가 좀 넣은 이유가 뭐냐면 계속 산소와 그러니까 공기와 연료가 계속 들어가다 보면 엔진 온도가 점점 올라가죠. 그러면 어떻게 뭐가 많이 나오죠? 질소산화물도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거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질소산화물을 줄이려면 어떻게 되죠? 엔진 온도를 낮춰야죠. 그러면 냉각계통을 이용해서 계속 엔진을 냉각시킬 수도 있지만 그러면 아까 처음에 냉각 효율로 몇 프로 빠진다고 했죠? 30%죠? 더 올라가는 거죠? 효율 더 떨어지죠? 그럼 어떻게 한 거죠? 아예 들어가는 양을 줄이자는 거죠. 그럼 EGR은 뭐냐면 자, 연소되고 들어가는 공기와 연료를 들어갈 때 이미 소개팅에서 탈락되신 분들을 다시 넣는 거죠. 엔진 온도가 싹 내려가요. 그래서 EGR을 달아놓으셨다고 보시면 돼요. 그 배기가스에서 나온 게 어디요? 터빈을 거쳐서 이제 DPF를 가는데 DPF의 가장 원리를 제가 조금 간단하게 만들어봤어요. 여기 지금 이제 빨대인데요. 빨대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 구멍 들어가서 여기 나오는데 DPF에 보면 연소된 PM이 요 지나서 이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요 구멍 사이로 빠져나오는데 요 사이에 이물질들이 끼다 보면은 들어가는 곳과 나오는 곳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압력의 차가 생기겠죠? 자, 요 사이에 막힌 게 없다면 불면 그냥 통하겠지만 이 안에 이물질이 낀다면 불면은 안 나오겠죠? 그러면 이 DPF가 막혔다 안 막혔다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계속 쳐다볼까요? 제가 이 DPF 연소되는 온도를 한번 측정해 봤어요. 뭐요? 제 손가락으로. 와, 한 500도 넘더라고요. 근데 하나가 없어요, 손가락이.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DPF의 원리인데 이 DPF는 바로 센서 두 개를 달아서 들어가는 입구와 나오는 입구의 압력차를 비교해서 압력차가 비슷하다. 그럼 뭐다? 안 막혔다. 근데 압력차가 크다. 그럼 뭐다? 막혔다. 그럼 어떻게 되죠? 뚫어져야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DPF의 이제 한 예인데요. 여기 이제 DPF 여기 PM이죠. 여기 들어온 게 요쪽 냄새는 이쪽으로 빠져나가고요. 냄새라는 거 아까 뭐라고 했죠? 수소, 그죠? 이런 것들 냄새들은 어떻게 해요? 요 구멍 사이로 쏙 빠져나가요. 이건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누가 문제죠? 입자성 물질 PM 덩어리들이 어디에 걸리죠? 여기 걸려 여기. 나도 가고 싶은데 하지만 너는 안 돼라고 얘가 DPF가 걸러내는 거예요. 필터니까 걸러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검정색 입자성 물질 PM이 여기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은 막히겠죠. 그럼 어떻게 뭐가 생기겠죠? 여기와 여기에 압력차가 생기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완전히 제거해야 되죠. 제거하려면 더 높은 온도로 태워버리면 되죠. 그래서 연료를 분사해서 매우 높은 온도로 싹 태워버리면 얘가 어떻게 될까요? 또 뻥 뚫리겠죠. 자, 그래서 그 DPF의 종류를 보시면요, 자연 재생 방식이 있습니다. 그냥 쑥 들어와서 엔진 온도로 태워지는 방식이 있어요. 요건 어디에 많이 쓸까요? 고속 차량, 뭐 버스, 고속버스들 계속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쌓일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죠? 계속 나가니까 이런 자연 재생 방식은 고속버스에 많이 쓰고요. 버너식이 있고요, 복합, 히터식이 있는데 히터는 전기를 이용해 가지고는
DPF를 태우는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버너식은 가장 많이 쓰는 뭐죠? 연료를 주입해서 싹 태우는 방식이죠. 자, 그러면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요건 제가 그린 거예요, 직접요. 이건 엔진 단면이고요. 여기 흡기 밸브죠? 배기 밸브죠? 그 다음 캠. 그 다음 요거 화살표는 인젝터로 보시면 돼요. 그다음 피스톤이고. 자, 여기서 제가 잘랐어요. 그래서 요쪽은 후 처리가 아닌 전 처리. 흡기 쪽이고요. 여기는 배기 쪽이에요. 가운데는 시스템이고. 자, DPF, PM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 들어가는 공기를 우선 깨끗이 걸러주는 걸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죠? 자, 그러면은 뭐 필터 갖다 놓으면 돼요. 그죠? 그럼 공기 걸러줄 거예요. 어쨌든 연소돼서 나오는 애 중에 PM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어쨌든 무조건 갖다 달아야죠. DPF 달아야죠. 그 다음에 오일을 넣어야 되는데 어떤 오일이요? 저는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DPF 전용 엔진 오일을 넣어야 돼요. 그죠? DPF 전용 엔진을 넣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필터도 좀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또 연료 필터도 필요하겠죠. 그죠? 그럼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DPF를 태우려면 앞장차를 봐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센서 2개 갖다 달아야죠. 그게 기본이에요. 흡기 쪽 여러분들 또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아까 제가 예를 들어갔죠. 흡기 매뉴얼들을 띄웠을 때 제조를 팔 때 뭐 어떻게 하시라고요? 예. 가스켓 정품 쓰셔야죠. 그래야 새지 않죠? 그 다음에 흡기 쪽에 여기 어딘가 손상 났다면 어떻게? 에이씨, 내가 안 했어. 조립해야지. 안 되죠? 또 뭐 했을까요? 흡기 쪽에 우리가 건들 수 있는 거. 요 필터. 계속 쓰시는 분 계세요. 그죠? 에이, 털어서 쓰시는 분도 계시고. 필터 어떻게 되죠? 예, 교체해야죠. 주기적인 교체. 또 뭐 해야 되죠? 인터쿨러 앞에 주행하다 보면 뭐 많이 끼죠? 먼지 많이 끼죠? 청소. 청소도 하셔야죠. 청소. 이렇게 잠깐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엔진 본체를 넘어가서 후트리 쪽으로 한번 볼게요. 후트리 쪽에 뭐 있어야죠? 당연히 DPF 있어야죠. 그죠? 근데 간혹 정비하시는 과정에서 DPF 이런 거 탈거하고 재질 수입할 때 여기 보면 볼트 들어가잖아요. 볼트 사이에 뭐 들어가죠? 게스켓 들어갑니다. 그죠? 저도 이제 그렇게 쓸 때가 있는데 그냥 띄었다가 그냥 조립하고 하는데 이거 조립하면 어떻게 되죠? 새요. 이쪽으로 가스가. 그죠? 그러다 보면은 DPF로 가야 될 PM들이 옆으로 빠지겠죠? 효율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그동안 정비하셨던 경험들을 여기다 쭉 적어보시면 돼요. 제가 이 강연을 준비하는 게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DPF의 기술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이따 질문 시간이 있으니까요. 질문을 받기로 하고요. 오늘 강연은 제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